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차시에서는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앞 차시에서 이제 사용하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활성화 함수의 어떤 특징을 좀 이해를 하면서 코드상 지금 보이는 코드상에서 좀 이어서 아마 보여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력단에서 인공지능 신경의 출력단에서 활성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책에 보면 이제 인공신경의 이제 출력단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그러면 왜 사용하느냐의 문제겠죠. 활성화 함수를 추가하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복잡한 패턴의 학습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인공신경의 출력값을 어떤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을 할 수 있다. 그죠? 요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활성화 함수를 살펴보고 구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책 말고도 여러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시그모이드라는 이제 함수를 볼 텐데요. 우리가 앞쪽에서 시그모이드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1 2의 x의 1. 그죠? 지금 그래프상에서 표현할 거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그 다음에 0.0, 0.2, 0.4, 0.6, 0.8, 1.0 해서 그죠? 0을 기준으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부드러운 요런 곡선이 요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실제로 이제 요런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직접 출력하고 했으니까요. 그 코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런 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함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그 다음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H,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불리는, 그죠?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불리는 탄젠트 H 함수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서도 Y는 탄젠트 이제 요렇게 되겠죠. H 함수 요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조금 똑같이 봤을 때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그래프가 좀 급격하게 요렇게 좀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그죠? 요런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것이 렐루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y가 x와 0값을 가지고 있고, x가 0보다 크다면 x고, x가 0보다 작다면, 그죠? 요렇게, 그죠?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0을 때리고 있다가 0에서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커지는 요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두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요 각각의 함수에 대한 공부는 좀 더 깊이 공부는 또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가 이제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책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게 해주고 다양한 형태의 입력값에 대해 신경망을 거쳐 나온 출력값을, 그러니까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입력값에 대해서 계산해서 막 출력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값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깝게 해주는 걸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 두뇌에 있는 생체 신경과 비교할 때는 활성화 함수는 신경 말단에서 다음 신경으로 전달될 신호를 결정하는 시냅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시냅스라는 것은 이전 신경세포가 내보내는 출력 신호를 받아서 다음 신경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신호 형태로 변경을 한다는 것이 시냅스고요. 마찬가지로 활성화 함수는 이전 인공신경이 내보내는 출력 신호를 받아서 다음 인공신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신호 형태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뉴런 이렇게 보면, 그죠? A 뉴런, B 뉴런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죠?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여기서 이제 활성화 함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입력이 있고, 그죠? 여기도 활성화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에 시그모이드라든지 탄젠트라든지 렐루라든지를 사용해서 이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성화 함수는 왜 필요한가? 그죠? 활성화 함수는 왜 필요한가라는 것으로 또 주제를 이어가는데요. 생물학적 유사성과 별도로 인공신경의 출력값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범위로 제한을 해준다.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해준다라는 것이고, 활성화 함수의 입력이 우리가 앞쪽에서 웨이트 곱하기 입력값 플러스 b였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그 입력이 요런 계산에 의해서 출력값이 나오는데, W는 인공신경의 가중치, X는 입력, B는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근데 문제는 어떤 범위로 제한되지 않고 있고 신경망을 거치면서 매우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수백만 개의 매기 변수로 구성된 그런 신경망일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값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x1 플러스 곱하기 x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런 피처들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 나오는 이 y값, 그죠? 출력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큰 값은 이제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고, 인공신경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W 곱하기 이런 수식이 반복적으로 또 거치게 됨으로써 팩토리얼 효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어떤 계산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계산을 하다 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표시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계산값을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범위를 제한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앞쪽에서 본 이제 활성화 함수의 종류에 시그모이드가 있는데, 시그모이드부터 보면 지금은 딥러닝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 즉 늘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3레이어, 그죠? 3계층 정도로 구성되는 인공신경망에 적용될 때 학습이 잘 되지만 깊은 신경망에 적용될 때는 학습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계산에 시간이 걸리고 입력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출력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로 매우 작아서 신경망을 거칠수록 출력값은 점점 작아지는 0의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거치면서 신호가 점점 작아져서 출력에 도달하는 신호가 아주 작거나 없어지는 것과 같고, 출력에 미치는 신호가 아주 작거나 없다는 것은 역으로, 그죠? 역전파에 전달될 신호도 아주 작거나 없다는 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일반적으로 0이나 1로 분류되는 이진 분류 문제에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이고요. 심층 신경망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로 출력층에서만 사용해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요.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더 일반화된 형태이고요. 이것은 주로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 사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와 비슷하게 이것은 0과 1 사이의 값들을 생성하고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은닉층, 즉 히든 레이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다중 분류 모델에서 출력층에서만 사용된다는 것도 좀 특징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탄젠트 H 같은 경우에는 출력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것 빼고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처럼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렐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성화 함수이고요. 특히 CNN 합승곱 신경망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르고 심층 신경망에서도 신호 전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렐루 함수의 경우 입력값이 음수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죠? 음수가 될 경우에는 0으로 이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노드를 완전히 죽게 하여 어떤 것도 학습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고요. 이런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망 전체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단점을 또 극복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렐루의 다른 문제는 활성화 값의 또 극대화입니다. 이 x죠. x가 무한정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끔 사용할 수 없는 노드를 만들어내서 또 학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연구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문제들은 초기 가중치 값을 고르게 할당하여 해결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코드로 또 데이터로 한번 증명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닉층에는 렐루 함수를 적용하고 출력층에서는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을 잡고 들어가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활성화 함수의 순전파, 역전파도 계산하는 식을 가지고 코드를 구현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역전파 코드식을 또 바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순전파에서 보여줬듯이 시그모이드, 하이퍼블릭 탄젠트, 렐루, 활성화 함수의 순전파, 역전파 수식을 이제 한번 적어보고 또 그걸 코드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시그모이드 함수의 요게 이제 순전파 식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의 역전파식은 또 요렇게, 그죠? YB는 우리가 타겟 값하고 출력 값하고의 차이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역전파 값을 시그모이드 쪽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식을 알아두시고요. 식 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시간에 가능하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y, 1 마이너스 y, yb 이렇게 또 계산이 되고요. 렐루 같은 경우에는 y가 0보다 크고 1 yb 이렇게 지금 식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경우에는 순전파 출력의 y값 요거죠, 그죠? y값이 0이나 1에 가까울수록 역전파 xb 요거죠?
역전파 XB의 값이 0에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순전파 출력 Y 값이 0이나 1에 가깝다는 것은 순전파 요게 Y 값이 0이나 1에 가깝다는 것은 순전파 입력 X의 값이 X의 크기가 양 또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크다는 의미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경우도 순전파 Y 값이 마이너스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역전파 XB의 값이 0에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파 출력 Y 값이 마이너스 1이나 1에 가깝다는 것은 순전파 입력값 X의 크기가 양 또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렐로 함수의 경우 순전파 입력값 X의 값이 0보다 크면 X 값이 Y로 전달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 값이 Y로 전달됩니다. 역전파 경우 순전파 출력값 Y가 0보다 크면 YB 값이 XB로 전달되고 출력값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B로 0이 전달됩니다. 이 경우 XB에서 전 단계의 모든 노드로 전달되는 역전파 값이 0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앞쪽에 있는 이런 그림에서 이제 코드로 가기 위해서 우선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식에서 I1, I2 아니고요. I1, I2,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히든 레이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그린 그림들, 그죠? W1,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요 H의 기준에서 이제 먼저 W2, 그죠? H2의 기준에서 W3, W4, 그 다음에 이제 1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B1, 여기 B2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5의 기준에서 이렇게, 그죠? 5의 기준에서 W5, W6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W7, WA, 그 다음에 이게 B3, 이게 B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그 웨이트와 이것의 위치 관계를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초기 값으로 0.05, 뭐 웨이트는 0.1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값을 주고, 그 다음에 타겟 값이 0.01, 요거는 타겟 값이 0.99 이렇게 지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트 값은 나중에 그 수식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코드에서 시그모이드를 어떻게 아까 그 수식을 가지고 구현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우리가 그 exp라는 함수를 쓸 테니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뭐 똑같이 0.5, 1.0 앞쪽 예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WC, W 그대로 우리가 바로 전 예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B3, 60, 뭐 그대로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000번이 그대로 돌고 H 값하고 H2 값이 됐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죠? 중간에
H1에서 H1 값이 이제 그 시그모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H1과 H2 노드의 순전파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H1에 1 플러스 EXP 자 마이너스 H1 요게 이제 X 값이었죠, 그죠? 요걸 이제 X 지금 H 입장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2도 자 이렇게 괄호가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H1과 H2에 관련된 시그모이드 함수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웃풋에 관련돼서도 역전파 시그모이드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고, 일단 그 아웃풋에 관련돼서 순전파 아웃풋 노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O1에 대해서 P 마이너스 5만, 그 다음에 O2에 대해서도 O2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거 다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전파 관련해서, 그죠? 이런 수식이 우리 앞쪽에서 했었는데, 역전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O1B와 O2B 노드에 대한 역전파 시그모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O1B에 관련하고 O2B에 관련돼서 O1B 곱하기 O1 곱하기, 이게 아까 역전파 식이었죠. 시그모이드에 대한 곱하기 O2 곱하기 1 마이너스 O2. 일단 여러분이 요런 걸 좀 보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라이브러리에 가서, 그죠? 이런 수식은 보이진 않겠지만 함수로 다 처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H에 관련돼서도 이제 H1B하고 H2B에 관련돼서도 역전파 시그모이드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자, H1 1-H1, 그 다음에 H2B H2 곱하기 1-H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래서 실제로 2000번을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자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자 조금 헷갈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출력을 안 했나요? 자, 이 F옥이라는 글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여기 있네요. 1000 여기에 보면 999 해도 지금 답을 못 찾았다 소리거든요. 이게, 그죠? 최적의 값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2만 번을 또 돌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죠. 2만 번을 해보면은
2만 번을 돌렸을 때 봅시다. 2만 번을 돌려도 아마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죠? 시그모이드로 했을 때. 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자,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은 2만 번을 해도 결국은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죠? 답을 못 찾고 있고, 그래서 또 이걸 갖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해가지고, 그죠?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게 출력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해버리죠. 해버리고, 이것도 좀 표시를 하고, 그죠? 이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한 100번 단위로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이전 값을 출력하더라도 여기에 좀 넣어 놓겠습니다. 그죠? 이전 값을 출력하더라도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F크가 이렇게 해도 한동안 내려가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루프를 돌리는 프로그램을 결국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20만 번인가요? 20만 번을 돌려도 결국은 이게 좀 요쯤 오는 게 좋겠네요. 그죠? 이것도 계속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1000번 돌리고 이걸 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죠? 합니다. 책에서 지금 교재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 오차죠. 오차가 요거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운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자, 1000번을 해도 자, 그래서 일단 책에서는 우리도 결과가 나오겠지만 10, 100, 1000, 100만, 107만 번째 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107만 번째. 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뒤로 연달아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했을 때는 이게 이제 속도가 또 얼마나 더 빨리 나오나 시그모이드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오차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아크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다 적용해 보면서 이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그 어떤 오차 함수를 또 찾아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공부인 것 같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또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시면 되고, 지금 계속 도는 동안, 그죠? 계속 도는 동안. 그래서 보통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10휴가 늦으면 정말 밤새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다른 코드를 좀 해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그죠? 자, 파이썬 투투투 언더바 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코드, 그죠? 이게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우리 이제 동그라미 하나 더 합시다. 더 하고, 얘는 또 뭐죠? B 값이네요. 얘는 중간값.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나 봅니다. 그게 다 됐을 텐데. 어쨌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요것도 좀 숨겨 놓겠습니다. 숨겨 놓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여기에 같이 출력하게, 이게 어떤 값이었다, 역전파 값은 어떤 것이고 하는 걸 여기에 나오게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헷갈리지 말죠. 나올 때 요 값도 출력하게, 그죠? 그리고 F폭도 나올 때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많지만 15,000번 할까요? 5,000번일 때마다 단위가 점점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멈춰보면은 F폭 나오고, F폭이 계속 나오고, 이제 5,000번일 때마다 나와야 되는데, F폭은 위쪽에서 계속 출력되고 있죠. H1은 또 뭡니까? 어디서 출력하고 있는 모양인데, 요거네요. 이것도 이것도 숨기고 싶네요.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것도 이 안에 다 숨기겠습니다. 이런 옵차도 숨기겠습니다. 그죠? 다 숨기겠습니다. 다 숨기고, 최종 결론 나올 때 요걸 5,000번일 때마다 이렇게 출력되게 만들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래서 사실 F폭도 뭐 과정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봐야 되지만, 요것도 좀 줄여버립시다. 어차피 F폭을 출력을 할 거니까요. 그죠? 요것도 여기서 F폭 출력하고, 그 다음에 5,000번일 때 이렇게 F폭을 출력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금방 끝났죠. 그러니까 출력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 수치들이 나왔는데, 그죠? 이런 결과 수치들이 나왔는데, 자, 이런 결과 수치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이게 답인 거죠. W 웨이트들에 대한 각각의
값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오차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죠? 수식인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 쪽은 요만큼이었고, 그죠? 요만큼이었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이제 하이퍼블릭 탄젠트에서도 똑같이 할 텐데요. 값은 앞쪽하고 똑같을 겁니다. 똑같고, 요건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그대로 할까요? 여기에 보시면 자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하이퍼블릭 시그모이드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탄젠트 H로 바꾸겠습니다. H1. 그래서 요거는 이제 EXP에 여기 하나 더 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탄젠트 H라는 것을 여기에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여기에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그 O 아웃풋에 관련돼서도, 그죠? 요것도 이것도 이제 탄젠트 H의 O1, 그 다음에 탄젠트 H의 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전파에 대해서도 여기서 역전파에 대해서도 이제 계산식이 좀 바뀌었겠죠. 그죠? 그대로 아까 우리 수식이 O1B 곱하기 1 플러스 O1 곱하기 1 마이너스 O1, 그죠? 더하기가 아니라 두 번째 거 O2B 곱하기 1 플러스 O2 곱하기 1 마이너스 O2, 이렇게 이제 역전파 식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H 노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H1B 곱하기 1 플러스 H1 곱하기 1 마이너스 H1, 그 다음에 H2B 곱하기 1 플러스 H2 곱하기 1 마이너스 H2,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나머지는 이제 똑같고요. 그죠? 한번 보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실제로 에포크의 결과가 23만 6천, 아까는 100만 200만이 넘어간 것 같죠. 좀 아까가 얼마였습니까? 107만이었죠. 107만이었는데 지금은 23만이면 나온다는 거죠. 23만에, 그죠? 23만에 이런 수치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대단한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오차가 작아지는 게 이게 훨씬 빨라졌다 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렐루 함수에 관련돼서 렐루 함수에 관련돼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똑같이 뭐 이전 예제와 똑같이 목표값은 그대로 이렇게 하고요. 렐루 함수에 대해서 이제 또
있는 코드에서 그 부분만 또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제를 통해서 그 시그모이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가 활성화 함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좀 더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좀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전파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2는 H2 곱하기 H2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O에 대해서도 O1이 O1 곱하기 O1 O2 O2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역전파에 대해서 O1B, O2B가 우리가 적어놓은 수식, 그죠? O2B, O2명 곱하기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에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H2B는 H1B 곱하기 H1.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수식에 대한 어떤 유도라든지 이해라든지 결국은 그 레벨까지 가셔야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전파 렐루 활성화 함수를 이렇게 또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게 결과가 벌써 나왔습니까? 600번 만에, 그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뭐 식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속도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살펴보셨죠. 그래서 결과가 이제 훨씬 빨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각각의 이제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루를 적용시켜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나오는지를 살펴봤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또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